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과 사회 강의를 맡은 구자연 교수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환경과 사회를 같이 다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과목을 어떻게 해서 듣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소문을 들어서 이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알고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한 학생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어떤 학생은 그냥 사이버 강의를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만만한 게 없어서 들어왔을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모든 학생들을 다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학기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뜻깊은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가능한 한 재미있게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또 적극적인 자세로 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얻어나갈 것은 단순히 학점만은 아니겠죠. 매주 40분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학점의 학점을 받아가는 것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새롭게 얻게 될 그러한 유익한 지식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전공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환경 문제는 이런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속속들이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의 내용들이 여러분 자신의 장래 직업과 또 여러분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어떠한 연관을 갖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존재가 이 지구 환경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윤리의식, 환경윤리의식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사이버 강의라고 하는 것이 생소하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인 그러한 고민들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랍니다. 결국 저는 열린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가 열린 마음으로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관계의 성패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강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우선 수업 시간을 정해놓고 필기하면서 들을 것을 권고합니다. 즉 언제 이 강의를 들을지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듣는 시간, 다음 주에도 좋습니까? 그럼 계속 그 시간을 고수하십시오. 다른 시간에 들쑥날쑥 시간이 바뀌게 하지 마시고 학교 수업이 매주 일정한 시간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이 사이버 강의 시간도 매주 일정한 시간에 듣는 것을
하나의 룰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필기를 하십시오. 무지 중요한 사항인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귀로만 듣습니다. 제 자신도 귀로 한번 들은 내용은 곧 잃어버리더군요. 읽은 내용도 곧 잃어버리더군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산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반복해서 강의를 들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 얼굴을 자주 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얼굴도 자주 보면 질리지 않나요? 어찌되었든 제 강의는 한 번만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을 때 필기를 잘 하십시오.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하여서 그것만 나중에 보면 강의 내용이 잘 잡힐 수 있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에 나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받아 적으시고요. 여러분 공책을 하나 마련하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중고등학교 때 노트 필기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대학 와서 노트 필기를 잘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고 그러한 습관이 이후에 사회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쓰는 동안 외워집니다. 또 쓴 것을 나중에 다시 복습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 손으로 쓰십시오. 쓸 때 휘갈려 쓰지 마시고 정성 들여 쓰십시오. 빨리 말이 나가기 때문에 휘갈려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가능한 한 핵심적인 내용을 잘 요약을 해서 적는 그러한 기술을 조금씩 개발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이 강의를 10분의 1의 시간에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시간이 절약되겠죠?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정된 시스템을 확보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들으시라는 겁니다. 컴퓨터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의 수강 환경상 컴퓨터가 잘 작동되지 않으면 동영상이 잘 돌아가지 않거나 필요한 그러한 글을 올리고 저장하는 그러한 일에서 원활하지 않다면 시험을 보는 데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출석 체크되는 데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매주 강의 들은 후에 출석 인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이 잘 되지 않는 컴퓨터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더 나은 컴퓨터를 찾으시거나 문제를 해결을 하십시오. 운영자에게 연락을 해서 해결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컴퓨터 자체의 문제인지 뭔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 나간 다음에 그 안정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한 학기 동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 또한 고정시키시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들었다, 집에서 들었다, PC방에서 들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한 곳을 정해서 안정된 시스템의 컴퓨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들으십시오. 다음에는 게시판을 꼭 보고 중요한 공지사항을 메모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학기에 필요한 공지사항, 핵심적인 공지사항을 학기 시작하기 전에 모두 올려놓곤 합니다. 공지사항을 보시면 언제 퀴즈를 보고 언제 중간고사를 보고 언제 과제를 내야 되고 언제 기말고사를 볼지 가능한 한 그 구체적인 계획들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공지를 하고요. 매주 새로운 공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의를 듣기 전에 꼭 공지사항부터 확인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할 점, 여러분 문자 메시지 보내드립니다. 필요한 예를 들어 시험의 예고나 과제 예고 같은 경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죠.
학교에서 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보내더라도 휴대번호가 잘못되어서 안 가는 학생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 등록되어 있는 휴대번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최신의 것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자를 못 받아서 시험을 언제 보는지 몰라서 시험을 못 봤다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학기 초에 정해진 그러한 계획은 되도록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만은 갑작스러운 그런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물론 공지사항에 꼭 올려놓습니다. 몇 주 전에. 그렇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꼭 휴대번호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세미나실에 들러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읽고 여러분 자신의 글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강의 듣기 전에는 공지사항을 보시고 강의 들은 후에는 세미나실에 들른다. 이것을 하나의 룰로 정하십시오. 세미나실에 들러서 그날의 강의 내용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라도 적어보십시오. 또 의문사항이 있으면 교수님께 질문란에 올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올려놓은 글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하십시오. 강의 내용이 더 잘 이해됩니다. 강의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강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세미나실 참여를 통해 확보됩니다. 물론 세미나실이나 교수님께 질문란에 최소 한 학기에 한 번에 글을 여러분들이 올려야 할 것을 저는 의무사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 활동을 여러분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가능하면 매주 짤막하게라도 글을 남겨서 교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 확보하시고 또는 다른 수강생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더욱더 오래 기억되는 그런 좋은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성적도 좋아질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지식의 유익 또한 남게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환경과 사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부터 먼저 답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영어로는 environment가 환경이란 말이 되겠는데요. 이 환경과 사회라고 하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환경이란 말은 특수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학습 환경이 별로 안 좋아 라고 할 때 그때 환경의 의미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아. 이때도 환경이란 말 우리가 흔히 쓰고 있습니다만은 환경과 사회에서 말하는 환경과는 거리가 있죠. 그렇다면 환경과 사회에서 말하는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니라 생물체와 생태 군집에 작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형성과 생존을 결정하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의 복합체라고 저는 환경을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연환경이란 말에 근접한 표현이 되겠죠. 그죠? 환경 이퀄 자연이다. 근데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배경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자연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자연을 구성하는 것은 물리적 요소, 화학적 요소, 생물학적 요소들입니다. 무생물적 환경과 생물적 환경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환경들은 결국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물체들의 삶의 양상을 규제하는, 규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이 환경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물체와 생태 군집의 형성, 또 생물체와 생태 군집의 생존을 결정하는 그러한 요소로서 환경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물체의 범주 안에는 인간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자연으로서의 환경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회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사회가 되겠는데요. 이 사회가 이 자연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사회를 다룬다고 하는 점에서 사회과학적 성격과 자연을 다룬다고 하는 면에서 자연과학적 성격을 함께 갖고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강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환경과 사회 강의를 들음으로써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환경의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에너지 위기, 식량난, 각종 환경 문제가 우리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우리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경우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또한 신문상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런 환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환경 문제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철학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환경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환경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또 역사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성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을 해버렸네요. 환경에 대한 역사적 인식, 철학적 인식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식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인문학적인 것이죠. 과학, 환경을 철학적으로 인식하고 또 역사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인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찾아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을 모색해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선택하는,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성찰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한 습관 하나하나를 만들어 나가고 또 장차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업 활동을 통해서 환경에 보탬이 되는 그런 활동들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강의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또 여러분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주제는 현대 환경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입부에서 여러분들에게 현대 환경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철학적인 그러한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파편주의, 프래그멘테이셔니즘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진화주의, 에볼루셔니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인간의 관념 또한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몇 주에 걸쳐서 환경관의 변천에 대한 역사적 성찰을 해볼 텐데요. 특별히 현대에 들어와서 혹은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현대인들이 갖게 된 그런 환경에 대한 독특한 관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 시대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성격을 달리하는 그러한 것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 주 남은 시간 동안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우선 이 세 가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 유물론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자연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영적인 요소, 정신적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연은 죽어있는 객관적인 물질도 이루어진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념은 전통적인 관념하고는 상당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연세계에 정신적 요소가 개입할 수 있다고 믿었고요. 자연을 숭배한다든지 자연을 경외한다든지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못하게 하는 더 중요한 보호 장벽의 역할을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그러한 장벽이 사라졌습니다. 자연의 신성한 개념은 사라졌고 자연은 죽어있는 물질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개발의 대상이며 이용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자연을 인간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이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삶은 도리어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파편주의입니다. 상당히 생소한 말일 텐데요. 파편주의란 말은 자연을 파편의 집합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혹은 현대과학은 자연환경을 파편의 집합으로 이해한다. 파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곧 부분입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전체를 부분의 합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요소들이 합쳐진 것이 전체라고 보는 것이죠. 이런 식의 태도는 자연이 작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그 자연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요소 하나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요소 하나하나의 이해의 합이 결국 전체 이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적 방법이 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현대 과학의 놀라운 성공은 이러한 분석적 방법의 승리에 있고, 그것은 더욱더 과학의 전문화와 그로 인한 환경 파괴를 또한 야기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진화주의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연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을 두고 바라볼 때 자연은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계절이 돌아오고 항상 순환적인 시간이 반복되는 것은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서서히 자연환경은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물의 경계와 산의 높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지구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변화를 추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의 인식 또한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고 봤죠. 항상 자연은 불변해. 그러면 안정된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 또한 그 안정된 시스템 속에서 큰 변혁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행복한 시절이었죠. 하지만 결국 인간의 과학은 지구의 과거를 밝혀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구 환경은 서서히 진화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 또한 그러한 지구 환경의 진화의 산물이었고, 언젠가는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물 종이라고 하는 인식 또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중생대에 그렇게 번성하였던 공룡들이 어느 날 아침 순식간에 모두 다 지구 표면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에 직면할 때, 현재 지구의 대표종으로 자리잡은 호모 사피엔스가 언제까지나 지구의 대표종으로 그 지배력을 과시할지, 이 또한 미지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 또한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지구환경은 파괴될 수 있고 인간의 서식 또한 파괴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은 더 이상 지구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현대 환경 간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는 자연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이것에 대비되는 개념은 정신주의 혹은 애니미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애니미즘 여러분 들어보셨죠? 원시 공동체에서 믿어졌던 애니미즘 말이에요. 커다란 바위가 신처럼 숭배되던 시절이 있었죠. 사람들이 바위에 대고 절을 하고 소원을 빌고 그것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바위에 어떤 영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신이 깃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위는 하나의 죽어있는 사물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고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욕망에 배치된 행동을 인간이 한다면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이 마음에 들면 복을 내릴 수도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은 과거의 전통사회에서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선앙당 앞에 있는 나무를 보십시오. 정자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들이 우리나라 여러 마을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백 년 된 커다란 나무가 마을을 굽어보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동제가 열릴 때마다 그곳에 금줄을 걸고 천을 걸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 나무의 정령이 깃들었다고 믿는 것이죠. 나무의 정령은 마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연 자체가 영적인 존재로서 믿어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달이나 태양 또한 숭배 대상이기도 했죠. 그것은 멋모르는 그러한 미개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또한 그러한 영적인 영이 충만해 있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연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기독교적인 관점에 의해서 잘못된 것으로 배격을 당하게 되죠. 기독교는 철저하게 자연의 숭배를 우상 숭배로 규정했습니다. 태양을 섬기지 마라, 달을 섬기지 마라, 자연을 섬기지 마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유대 기독교 전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현대 과학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겠죠. 현대 과학에서는 자연 속에 내재하는 그러한 신성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자연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다. 자연은 자연일 뿐이다. 죽어있는 그러한 세계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기계적 철학이 승리하면서 이러한 물질주의적 사고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17세기 기계적 철학을 주창했던 철학자는 데카르트였습니다. 데카르트가 존재를 둘로 나눴거든요. 물질과 정신 혹은 영혼,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실체가 있다. 그래서 물질적 실체는 외연이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퍼져 있는 실체입니다. 외연을 갖는다는 말은 퍼져 있다, 공간을 차지한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정신이라고 하는 실체는 생각하는 실체입니다. 사고하는 실체, 욕망하는 실체입니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정신인 것이죠. 데카르트는 17세기를 살면서 결국 실체는 이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연세계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데카르트는 자연세계에 내재해 있는 정신적 요소들을 모두 배제해버렸던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이러한 기계적 철학은 자연이 정교하지만 정교한 거대한 기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계를 보면 마치 그것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째깍째깍 움직이는 모양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실제로 구한말에 시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처음 본 갓쓴 노인이 깜짝 놀라서 그것을 살아있는 동물로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시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시계가 죽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교한 기계일 뿐입니다. 이런 식의 기계적 사고가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동물조차도 비록 그것이 살아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하나의 기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복잡한 작동 원리는 좀 더 복잡한 그러한 기계적 원리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의 몸을 철저하게, 동물의 몸을 철저하게 기계로서 분석했고 그러한 원리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신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몸이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교한 기계일 뿐이며 물론 인간에게 영적 속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데카르트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송과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그 송과선 내부에 인간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 송과선이야말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이 접촉하는 그러한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송과선 바깥에 있는 모든 부분들은 죽어있는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데카르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죠. 이 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계장치들. 네, 이런 식의 어떤 정교한 기계적 모형이 결국 데카르트가 생각한 자연이었던 것입니다. 자연은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결국 정교한 기계에 불과하다. 모든 기계는 죽어있는 물질로 되어 있으며 그 기계적 원리를 지배하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 원리일 뿐이다. 모든 생물조차도 결국 물질과 화학과 물리로 환원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식의 사고방식이 과학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연에서 신비적 힘을 몰아내고 모든 자연현상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낳았고요. 그런 시도의 결과 물리학이, 화학이 크게 발전하고 승리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 면에서 인간의 정신이 자연과학 내에서 차지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극히 적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정신작용마저도 어떤 정기적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뇌과학의 성과들이 점점 밝혀지면서 정신의 영역까지 이제 물질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유전이라고 하는 참 신비한 그런 영역조차도 유전학에 의해서 결국 염기서열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단순한 원리가 모든 복잡한 형질들을 발현시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의 발견은 결국 기계적 철학의 최종적 승리라고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로써 자연은 철저하게 물질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그 자연 속에서는 더 이상 정신이 차지할 영역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이 일견 과학의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자연을 더 잘 이해하고 그것을 인간의 목적에 맞게끔 거리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또한 자연의 파괴를 인간들이 일으키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게 만든 그런 요소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디언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그러한 정령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서양인들이 자신의 땅에 와서 자연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경고하며 자연 속에 내재하는 그러한 영들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환경론자들은 이러한 인디언들의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주의에 대한 하나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파편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편주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은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믿음이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러한 태도는 17세기에 분석적 방법의 도입으로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의 합은 전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결국 아무리 복잡한 그러한 전체라 하더라도 단순한 부분들의 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데카르트가 1637년에 방법소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분석적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연에 대한 지식을 얻을 것인가? 그 방법적 면에서 분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문제들로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누어진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낸 답들을 합쳐놓으면 전체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방법을 과학이 도입함으로써 대단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은 무엇인가? 자연에 대한 여러 범주들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작은 부분들로 나누는 것이죠. 글씨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당시에 사용됐던 그런 분류 기준들인데 이런 분류 기준들이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분화되면 될수록 탐구 영역은 더욱더 좁아지고 그 좁은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에 더욱더 많은 전문가들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 결과 세부적인 그러한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해야 되게 되었고 그러한 작은 문제들의 해결의 합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에 내재하는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문현상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를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기술상의 발전이 그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령 오늘날 길거리를 메우고 있고 우리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해주고 있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가 출현하기 위해서는 엔진이 나와야 했습니다. 엔진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기관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 기관이 출현하기 위해서는 실린더를 깎는 기술이 나와야 됐습니다. 실린더를 깎는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철이라고 하는 재료의 이해가 필요했고 그 철이라고 하는 것을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또 합금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술상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재료에 대한 이해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대한 이해가 결국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고 그 기술상의 진보가 결합되어서 놀라운 발명품인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술의 총화인 자동차야말로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풍요롭게 만들었고 우리의 삶 자체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그러한 현대 문명의 이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가 오늘날 대기 오염의 주범입니다. 자동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기 오염은 심각해져 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대도시의 공기는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결국 인간들은 문제를 세분화시켜서 그 당면한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 집중을 통해서 커다란 문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발명해내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커다란 문제 해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처음에는 적은 양이 나올 때에는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었으나 엄청난 대수의 자동차가 달리게 되자 그것이 결국 대기의 조성조차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즉 파편주의의 문제점, 그것은 작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큰 문제를 놓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자연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하지 않고 부분의 이해만을 추구할 때, 즉
나무는 못해 숲은 보지 못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파편주의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파편주의는 엄청난 그 위세를 떨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도 과학의 분야는 계속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계속 과학 전문가들은 점점 적은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전문가가 계속 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다뤄야 될 문제의 범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너럴리스트, 일반론자는 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자연현상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 학제적 연구를 해야 된다. 학문과 학문을 연결시켜서 통합된 연구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결국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합쳐서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즉 분야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분야 간의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파편주의의 심각성이야말로 현대 과학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환경 문제 또한 해결되기는 매우 요원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진화주의입니다. 진화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큰 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하는 믿음이죠. 다른 말로 역사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적 자연관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대없네라고 하는 그러한 시조 구절이 있습니다. 산천은 의구하다. 즉 하늘과 산과 개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날 진화주의적 사고방식은 생물의 진화뿐만 아니라 무생물 환경의 진화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륙의 분포가 지금과 달랐죠. 산이었던 것이 평지였고 평지였던 것이 호수였으며 호수였던 것이 바다였고 전혀 다른 과거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기후 또한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구과학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사라고 하는 것이죠. 지사는 과거에 빙하기도 있었고 엄청나게 더웠던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식의 새로운 자연에 대한 관점이 도출되게 된 것은 17세기 말입니다. 화석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화주의가 도출되게 되었고요. 무생물의 진화, 생물의 진화, 이제 20세기 들어와서는 우주의 진화까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주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 과거에는 작았던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죠. 미래에 한없이 팽창할지 다시 줄어들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모든 연구는 결국 우주 또한 정적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를 논의할 때는 우주의 진화까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살기에 과연 적합한 환경이 앞으로 유지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 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생물종에 불과하며 미래에 그러한 생물종 또한 언제든지 멸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파괴와 그로 인한 환경 위기라고 하는 인식 또한 널리 퍼지게 되었고 진화주의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로서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현대 환경과학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물질주의, 파편주의, 진화주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 현재 환경에 대한 그런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반성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적 환경관이 우리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겠고 또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현대 과학의 토대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지만 또 미래 과학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